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사회검정고시 바뀌는 부분에 따라서 이제 통합사회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목차를 따라가면서 개념들을 설명할 건데 혹시나 그 설명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총 4가지의 개별적 관점이 나와요. 그럼 이거 각자가 하나하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별하신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가셔야 하냐면 이 관점들을 다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로 결론을 맺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하나의 관점의 특징을 알지만 통합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개씩 볼게요. 시간적 관점이라는 거는 시대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까지 우리가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관점은요, 그 장소라든가 위치라든가 분포한 유형이라든가 이동에 대한 부분들처럼 이게 뭔가 그 장소와 관련한 사람들의 어떤 인간 생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정보를 바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인간이 어떤 장소와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관점은요, 사회 제도와 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사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관점은 마지막으로 어쨌든 인간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하자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를 아울러서 이제 현대사회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다 담을 수 없고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로 많이 나오는 게 기후변화를 통합적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따져보면요. 일단은 시간적 관점에서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켰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후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특히 이제 북극이라든가 남극 같은 데 보면 이제 지금 해수면이 상승하고 빙하가 녹고 있잖아요. 그렇게 녹아내리는 지역 같은 것들을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공간적인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는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생각해가지고 기후변화 협약 같은 것들을 맺는다는 거. 이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윤리적 관점. 과연 이 기후변화를 누가 일으켰는가 했을 때 선진국이 이제 개발을 많이 하면서 생겼던 문제였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그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윤리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기후변화 문제를 파악한다가 통합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행복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은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행복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사전적 정의를 좀 내려보면 우리가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잖아요. 그럼 언제 이런 것들을 느끼냐 했을 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단은 물질적인 어떤 수준, 조건들이 맞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서적으로 행복하다 할지라도 돈이 없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것을 느끼지 못하겠죠, 행복을. 반대로 이 돈만 있다고 해가지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아실현이라든가 성취감이라든가 가족과의 관계, 우정 이런 것들이 주관적 만족감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할 때 어때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선사시대, 여러분 그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생각하시면 뭐가 행복이었을까요? 당연히 생존하는 게 행복이었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가능한, 그리고 주변의 무서운 동물들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 이것만 되면 우린 행복해라고 느낄 수 있었죠. 근데 고대 이제 그리스 시대를 가보면요, 이때는 좀 철학적인 사고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이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가지고 지혜와 덕을 얻는 것이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되게 뭔가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했다라고 봐도 되겠죠. 헬레니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당시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던 막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전쟁과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고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때도 철학이 되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전쟁으로부터 안전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중세 시대에는 기독교가 발달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와서는 인간의 노력을 더 강조했죠. 중세 시대에 신의 영역을 강조했다면 근대에 와서는 인간의 중요성, 인간의 어떤 노력의 성취 이런 것들을 강조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와 같이 이건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등장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인간의 기본권. 이제는 인간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돼라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에는요, 이제는 경제적인 조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경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취감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자아실현, 이렇게 주관적인 만족감도 같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시대마다 필요했던 행복의 조건들이 다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자연적인 것과 인문적인 것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거는 뭐냐면 기후나 환경이에요. 선생님은 비가 오는 거나 너무 더운 날씨를 싫어하기 때문에 열대기후 지역에 산다면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연 환경이라든가 기후, 지형 등이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 요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만약에 또 예를 들어 결핍된 환경 요소를 충족시켰을 때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얻었을 때 그 비가 올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자연적 요소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인문적 요소가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이라는 거는 빈곤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빈곤을 떠나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돈을 벌었다 했을 때 먹는 게 해결됐어 이게 아니라 이제 조금 누리고 싶어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치적이라는 거는요,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늘 불안과 이제 싸워야겠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차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화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가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마지막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면 목숨을 위협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지역에 산다면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숨어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중시되는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의미 있는 목표를 추구한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목표를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을 성찰해야 돼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것인가,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런 것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물질적인 조건이나 정신적 만족감이 조화롭게 어느 한쪽에 기울여지지 않고 조화롭게 있어야 되고, 마지막은 내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만족감,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사회도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요. 그러면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 같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앞에 나가서. 그래서 동양과 서양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가, 이게 문제로 나오기에는 더 이렇게 물어보기 좋은 유형이 되겠죠. 일단은 동양의 행복은요, 딱 요 한마디 나오면 동양 그리고 유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늘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이, 이렇게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이 있는데, 유교에서 기본적으로 인간은요, 하늘의 도덕성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인간에게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도덕성을 실천하는 삶이 행복한 삶인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한 글자 정리를 하면 인이에요. 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이렇게 좀 확대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인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공자가 말했습니다. 불교는요, 부처의 이제 불성이죠. 부처의 본성이죠. 이게 청정하다고 봐요. 청정해. 이것을 이제 인간이 이것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불교에서 말할 때 생로병사가 있거든요. 생로병사. 이게 인생이에요. 결국 사람의 어떤 인생을 합치면 이거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결국 죽게 되는 거. 이게 반복하는 게 인생이고, 여기서 이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면 계속 이것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윤회를 하게 돼요. 불교는요, 해탈하지 못하면, 해탈은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해탈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윤회의 삶,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생이 있고 이생이 있고 그 다음 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가 뭘 했냐, 이 윤회의 고리를 깨버리는, 이게 어떻게 깨버릴 수 있냐면 집착을 버려서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 아니면 열반을 하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서 고통에서 벗어난 어떻게 극락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봅니다. 자, 도교는요, 도교가 강조하는 거는 딱 4글자 정리할 수 있어요. 무위자연. 무위, 인위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자연 그대로로 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을 우리가 인위적이라고 하는데요, 인위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자연이 어때요? 소박하죠. 소박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의 입장에서 쭉 내려와서 우리나라로 오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에, 뭔가 세속적인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열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더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청복을 이야기합니다. 청복. 그러니까 열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청복을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유교, 불교, 도교의 어떤 세계관이 되게 큰데요. 검정고시에서는요, 이런 단어들만 보고 이게 유교구나, 이게 불교고 도가구나, 이런 것들만 아시면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 얘는 알아두시기 바래요. 서양을 보시면요, 고대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삶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뭐냐 했을 때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고 그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은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레니즘에 오면요, 두 학파로 나눠져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헬레니즘은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복잡한 사회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두 학파로 어떻게 보면 갈라지는데요. 하나가 에피쿠로스예요. 요거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고통과 육체의 어떤 고통과 불안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하는 게 쾌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쾌락은 막 술 취하고 막 춤추고 막 놀고 하는 음주가무 이렇게 뭔가 방탕한 쾌락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신적 쾌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죽고 나면 느끼지 못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라고 얘기하는 쾌락주의자예요. 이 쾌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좀 얘네와 반대예요.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라고 얘기해요.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초연하게 살아라. 초연한 삶. 그래서 뭔가 헬레니즘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면 여기는 좀 금욕주의에 가깝습니다. 뭔가 절제하고 초연하게 자연에 맡기고 이성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스토아 학파예요. 그리고 근대로 오면 중세시대 때는 거의 신한테 귀의를 하니까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 또 두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칸트와 벤담. 벤담과 같이 세트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밀이에요. 이 사람은요 의무론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무론자는요 도덕 법칙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행복보다 사실은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의무야,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보다 앞서서 도덕 법칙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 처지에 만족하고 내 의무를 다하는 삶, 이게 칸트가 강조하는 행복이 되겠고요. 공리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쾌락을 즐기는 게 가장 최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쾌락은 추구하고 고통은 최소화하는 게 이 사람들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강조한 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 그래서 그 칸트 같은 경우는 동기를 중요시 여겨요. 동기. 그리고 벤담과 밀 같은 공리주의자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동기가 선하면 결과도 선한 거고요. 결과가 선해야지만 그것도 선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정혁이 이거는 오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조심히 또 봐야 될 게 여기 조금 외우기가 힘든데 이건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이. 행복을 측정하는 지수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어떤 지표로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양한 행복 측정 지수들이 있는데 요거가 예전에도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이 지수가 어떤 조사 주체와 연결되는지를 좀 연결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행복 지수는요. 세계니까 유엔을 떠올리시면 돼요. 국제연합. 1인당 국내 총생산, 기대하는 수명, 사회적인 지원, 관용 의식, 이런 자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세계 행복 지수를 이렇게 낸다라는 거, 측정한다라는 거죠. 더 나은 삶의 지수는요, 더 나은 삶이잖아요. 더 잘 사는 나라인 OECD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경제, 협력, 개발기구라고 하겠죠. OECD를 만들었는데요.
주거 소득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교육, 환경, 기대 수명, 뭐 시민 참여, 뭐 일과 삶의 균형, 만족도, 그 만족도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객관적인 지표잖아요. 하지만 만족도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이런 건 주관적인 거죠.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OECD에서는 더 나은 삶의 지수를 물어본다. 그 다음에 국민 삶의 지표, 국민이잖아요. 우리나라 떠올리시면 돼요. 대한민국 통계청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외우기 쉽게 얘기하는 거야. 세계니까 UN, 더 나은, 그러니까 더 잘 사는 OECD, 국민이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좀 연결을 하면 조금 더 외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생님이 한번 연결해 봤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행복 지수들에 예전에는 객관적인 지수, 그러니까 뭐 소득, 수명, 뭐 교육 수준 이런 것들 나타내는 게 객관적인 어떤 지표라고 하면 요즘에는 인간관계라든가 삶의 만족도 같은 주관적인 요소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행복지수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을 보시면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행복이 무엇일까를 봤으면 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떤 걸 갖춰야 될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질 높은 정주 환경이에요. 그럼 이 정주 환경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정주 환경이라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주거지에 살고 주변 환경이 어떤지. 그러니까 너는 어떤 곳에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정주 환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얘들아 의식주가 돼야지 내 기본적인 삶을 해결할 수 있겠지 않겠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가장 이렇게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게 이 정주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눠지겠죠.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인문환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사는 그 기준을 고른다고 했을 때 물 좋고 뒤에 산 있고 공기 좋고 이런 건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이어야 돼요. 날씨도 좋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중요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인문환경, 교통 좋고 안전하고 범죄율 낮고 그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의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거,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곳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질 좋은 정주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화 이전에는요 그냥 농사 짓는 게 대부분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환경에 순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집을 찾는 조건들이 대부분 자연환경이었을 거예요. 산업화 이후에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는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하고 해가지고 이제 자연을 개발해서 더 나은 더 질이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었다는 거죠. 인간이 이제 만든 거죠. 정주 환경을 인간이 개발했다, 조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개발하는 것에 대한 후유증,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고스란히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이제 다양한 정책을 해요. 국가가 다양한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이제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옛날에는 뭐 주택을 늘리고 교통시설을 만들고 어떤 문화시설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워낙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문제에 자주 나올 수 있는 게 이 택리지예요. 이 택리지. 이거는 이중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조선시대 때 만든 책이에요. 지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학자가 쓴 건데요. 이 택리지에는요. 가거지의 조건이 나와요. 가거지라는 건요. 살기, 거하기 좋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 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조건 4가지를 이야기해요.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글을 주고서 이게 무슨 요건인지를 여기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아이고, 종이 쳤네요. 하필 이렇게 얘기할게요.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리는요, 풍수지리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수지리의 이 뒷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말 그대로 옛날이죠.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그 택지를 정할 때 풍수지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쵸? 명당인지 아닌지가 중요했다는 거죠. 이 생리는요, 좀 경제활동이 좋은지, 경제활동하기 좋은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교통이 좋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이 뭔가 살고 먹고 사는데 뭔가 좀 개발이 잘 됐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인문 환경이 되겠죠. 이런 생리, 그리고 인심은 말 그대로 사람의 인심과 풍속, 그 마을의 풍속, 이런 것들이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수, 이게 산과 수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경치가 좋아야 돼요. 요 네 가지를 갖춘 집들이 살기 좋은 집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연결만 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그냥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안정, 성장과 안정인데, 당연히 경제적으로 성장해야지 우리가 삶의 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경제적으로 성장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 소득이 증가했어요. 성장했는데 그것이 반드시 삶의 질로 연결되진 않아요. 누구는 벌고 누구는 계속 못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일자리가 일단은 확보가 돼야겠죠. 일자리를 확대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이제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사회복지 제도 등을 필요해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안정을 시켜야지 그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동양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항상과 항심이라고 맹자가 얘기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반 백성, 그러니까 양반 같은 선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일반 백성은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산이 뭐냐면 생업이에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지 항심,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을 가진다. 만약에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항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주주의도 중요해요. 그러면 민주주의가 행복에 왜 영향을 주는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이나 내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지 그게 내가 원하는 사회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참여가 보장이 되고 민주주의가 실현이 될수록 행복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사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만들어질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그래서 민주적 제도가 필요해요. 법치주의, 여기에는 법치주의, 의회제도, 권력 분립제도, 권력이 나뉘어야지 이제 그런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권력 분립제도, 그다음 선거제도, 언론의 자유 보장, 그리고 복수정당제. 정당이 여러 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민주적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 국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정치에 참여해야 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들이 잘 갖춰지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고 행복의 조건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물어본다면 이 민주적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도덕적인 실천과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데, 성찰이라는 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국어처럼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한 거는 도덕적으로 실천하려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사고 방식 그대로 존중해주는 관용. 이 두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맞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단원이 끝났습니다. 여기가 가장 양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강조될 거는 관점별의 특징. 여기 보시면 관점의 특징, 그 결론은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결론 이렇게 가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행복의 기준이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기준들의 특징들을 좀 여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진짜 여기서 진짜 한 문제는 꼭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고요. 요거는 연결만 하시면 그냥 여기 힌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설명이 나올 거예요. 막 어떤 지표들이 있는데 이거를 유엔에서 만들었다 하면 세계 행복 지수. 이거를 OECD에 만들었다 하면 더 나은 삶의 지수.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있는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것들을 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만 잘 하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요거 택리지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복지제도라든가 일자리 창출 이런 거 최저임금제 이런 것들이 안정에 도움이 되고 결국 이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 여기도 이런 민주적인 제도들이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렇게 키워드들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마칠게요.